노동자가 정당한 수입을 받으면 신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업주도 이기고 경제가 발전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가게의 물건들이 잘 팔립니다. 그러면 더욱 공장들이 잘하고 경제가 발전됩니다. 지금 GNP는 1년에 12%, 15% 늘어나는데 시중 연준은 바닥을 치웠습니다. 왜? 그 수입의 절대 다수가 소수의 재벌들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79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의한 매상고가 국민 총생산 GNP의 25%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후에 1985년에는 25%가 놀랍게도 8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80%. 그럼 이 나라는 몇 사람 나라예요? 돈은 전부 그 사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양복 100벌 입고 다닐 수 없어요. 밥을 하루에 1000끼 먹을 수 없어. 이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보석사고 투기하고 해외로 재산도 시키고 반면에 일반 서민 대중은 구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제에는 요술이 있어가지고 국민 평균 소득이 1인당 소득이 얼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가정 5,000명 있다 합시다. 5천만 원 돈 가지고 평균 10,000원씩이다. 이래야 안 할 말로 지금 돌아가다가 여러분이 다방에 가서 차 한 잔도 먹고 어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번 먹지 않소. 근데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4,900만 원 좀 다 오르고 여러분들한테 한 100원이나 200원씩 돌려주면 평균 10,000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요. 출마하십시오! 그래서 그 출마가 좀 문제가 되어 있어서요. 이 출마 소리만 들으면 좀 얼떨떨합니다. 이 농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그래도 한 군데 모여있고 하니까 뭉쳐서 싸우기도 하고 또 자연히 의식도 개발되고 그랬어. 농민은 뭐 떨어져 있어. 이래서 농민들이 제일 비참합니다. 아까 우리 오승구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 경제는 완전 파탄 상태예요. 농민들은 지금 호당 보통 아마 500만 원 내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빚졌냐? 정부가 정당한 고가 보장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쌀을 마구 사니까 미국 쌀을 막 사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꼭 미국이 사라고 강요해서 산 것만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에 쌀이 많이 난 그 주 의원들이 한국 정부 쌀 사라. 그럼 내가 정치부도 도와주겠다. 쌀 사려면 돈이 없다. 외상 주마. 차관 주마. 이래가지고 쌀 사들어서 마구 창고에다 수천만 석을 대겨놨어. 그러니까 농민은 쌀값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농민은 농사지에 맞춰 수단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18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 못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어. 왜 그러냐? 농촌에 소금이 막 올라가니까 이 정권의 사람들과 이 경제인들, 약사받은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소사드리자. 이래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카나다, 호주 막 사주었어. 내가 호주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호주 역사 시작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손을 마구 사간 나라는 처음 봤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와서 농민에게다가 길이 그냥 앵겨버렸어. 농민은 자기네 값이보다 싸니까 내일 떨어질 줄 모르고 이걸 웬 떡이냐고 모두고 샀다고 말이야. 약 1조 원 가까운 돈이 7, 8천억 정도가 이 농민 호주머니로부터 이 재벌들과 권력 가진 사람 손으로 백혀져 갔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값이 뚝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오늘날 부채성에 헤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은
불과 30명, 40명의 재벌한테는 5조 원이란 거액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어. 실컷 해먹고 빈껍데기 내놓으니까 빚도 탕감해준 거예요. 그런데 1천만 원에 달한 농민에 대해서 3조 내지 4조 되는 빚을 탕감해주라고 아무래도 안 해.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농민을 살리려면 모든 정책을 취하지만 우선 농민이 허덕이고 있는 이 빚을 전액 탕감시켜야 한다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했더니 여당 측에서 저거 선동이다.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냐?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기업주는 4조 원이 빚 탕감해줬어? 지금 이 정부가 공선이 물자 구입을 해가지고 낭비하고 있는, 지금에서 결탁해가지고 해먹고 있는 이런 돈을 절약하면 빚 탕감할 돈 얼마나 있어? 만일 자원이 없어 빚 탕감할 수 없으면 정권 내놓으라고 말해 빚 탕감할 사람들이 할 테니까. 우리는 민족 경제를 수립합니다. 그러려면 농민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농촌 경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서 점령하는 비율은 낮지만 농촌 경제는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이 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날 농촌이 평통 비어가고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농촌이 날라날라 메말라간 이것을 해결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갔어요. 부둣가에 월급 끌고 다니면서 프랑카트를 들고 나왔어요. 요새는 농민들도 제법이란 말 미안합니다. 농민들도 제대로 이 아주 선전물을 잘 해갖고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우스운 것은 이 총각하고 처녀가 쪽돌이하고 사목 앉아 쓰고 또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 글자를 읽어보니까 섬총각 장가종각 해주시오.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장가를 못 갑니다. 이 처녀들이 전부 나와버려요. 농촌에 있어봤자 일은 고되고 수기는 안 맞고 여자는 떨릴 뿐 아니라 가정살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농촌 경제를 시급히 부흥시켜서 농민의 고가를 위시한 모든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난 여러분과 여기서 다음 정부 중요 과제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부채탕감, 생산가 보장,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구석구석을 포장시켜가지고 생산물이 재빨리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할 기관이 무엇이냐? 농협입니다. 근데 오늘날 농협은 농민의 것이 아니라 정부 것이요. 전부 정부에서 임명해가지고 농민을 내려놓는 기관이요.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요. 따라서 농촌 개혁의 한 중요한 길은, 아니 적기는, 오늘날 정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농협은 중앙회장이야 모든 농협의 간부를 농민들의 손에서 선출한 농협의 민주화가 먼저 행하지 않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문화시설은 도시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이 남습니다. 남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꼭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으면 오히려 농촌으로 갑니다. 글쓴분 같으면 농촌에 가서 살면 공기도 좋고 머리도 맑아져서 좋은 걸 나와요. 이렇게 해서 농촌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공업화를 이룩하고 산업화를 이렇게 합니다. 민족경제의 기본은 농촌경제부터 설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의 방향은
국민경제, 민족경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민경제는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경제 체제를 지지하지만 그것은 자유경제 체제가 잘 운영하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관권이 모든 기업을 장악하고 대기업주와 권력이 절타해가지고 뒷구멍거리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왜곡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민주정부가 쓰면 이 경제를 완전히 마치 쇼윈도 속에서 행해주시 훤히 국민이 보게 해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특혜를 버리고 그 대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국민에게 누가 최대의 서비스를 하느냐, 우리 속담에 아제비떡도 크고 싸야 사먹단 말이 있어. 어느 기업체의 물건이 제일 좋고 제일 싸게 파는가? 기업가들이 굳이 사회사업할 필요 없어요. 기업의 윤리란 것은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소비자에게 주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윤을 재투자해가지고 확대 재생산의 이런 방향을 끌고 가면 훌륭한 기업인 거예요. 오히려 무슨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사회사업 한 것은 이것은 기업 윤리가 아니요. 그것은 개인 윤리요. 기업체가 그런 한 것은 너무 나쁜 짓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 양심도 조금 미안하고 국민 눈도 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국민 경제는 국민의 이익이 제일이요.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제. 그리고 민족경제. 민족경제는 우리 경제의 대외 예속을 절단해야 돼.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가 돼야지 일본의 경제가 돼도 안 되고 미국 경제가 돼도 안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이러한 민족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양심적이고 유능하고 국제 경쟁력이 강한 기업체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중소기업을 두터이 보고해야지. 중소기업은 민족경제의 기본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매판 자본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에 튼튼히 뿌리를 봐가지고 많은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 내부에서 절대다수 수를 점령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부터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더 능률적으로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 발전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민족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대외 예속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미국이 나쁘다, 일본이 나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내 말 자세히 들어보세요. 왜 미국 자본이 유럽과 일본을 갔는데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식민지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되는가? 왜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부패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정상적인 물건을 정상적인 값 받고 팔려가는데 그 똑같은 기업이 한국이나 기타 부패한 나라에 가면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가는가? 그것은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겨갖고 뒷구멍에서 갈라면 거야. 그래야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팔래야 팔 수가 없지 않은 그런 정부와 그런 기업이 더 나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다음에 민주정부가 쓰면 그따위 짓은 일거에 없어지게 돼요.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투표로 좋아지지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하려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민족 경제를 세우는 길은 한편으로는 외국 경제의 압력을 배제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패하지 않는 쬐끄만 정부, 부패하지 않는 유능한 기업인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얘기할 때는 맹수 시세몬 같이 깨끗한 소리 하지만 김대중이도 만일 정부에 들어서면 뵐 수 있는가? 정치자금은 필요하고 정치자금 하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받게 되고 그러면 뭐 결단해서 부패하는 것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를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 대책을 내가 여러분께 두 가지에 걸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정치자금을 이 부자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 중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 부가세를 다 해가지고 이 정치자금 특별해결을 걷어들여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정부가 마음대로 못한 중앙선거관리에다 이거 특별해결 놔둬야 돼요. 이래가지고 모든 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정치자금 줘야 돼요. 보수 정당이건 혁신정당이건 다 줘야 돼요. 합법적인 정당은 다 줘야 돼요. 선거 때는 선거 공영제대로 해야 돼요. 이러면 정당이 돈이 필요 없어. 이 국가에서 책받는 거하고 돼요. 선거 때 자기 돈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부패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 그건 야당 돈 안 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야당 돈도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민주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정치 자금을 여야 보수 혁신 모든 합법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서 지급하고 선거를 공영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패 방지의 개혁제도를 취해놓는다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조상들이 썩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인물이 맑아야 아리물이 맑다. 이 부패를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해서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계속 해먹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도 감옥에나 가봤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간혹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이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되게 송사리가 나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보면 한 사람도 내가 돈 먹고 뇌물 먹고 들어와서 부끄럽다든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억울하다 이게. 왜 억울하냐? 이게 해먹기로 윗사람이 크게 해먹었는데 나는 밑에서 떨어지기라도 고문 좀 주워 먹었는데 무대기로 해먹은 윗사람은 안 들어오고 나만 들어와서 억울하지 않냐 이게.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럼 왜 윗사람이 해먹었다고 안 떠드냐? 아니 떠들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곧 내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이거 들어와있다 이거. 여러분 부패를 척결하는 또 하나의 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70만 공무원 앞에서 선해야 돼요. 공무원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가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지금 제도적인 부패 모든 도장이 도장값 안 먹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좋은 자리 승진하는데 돈 없이 올라간 법이 없어. 이거 다 없이 한다. 그러면 대통령인 나부터 월급 가고 사는 법을 보이겠다.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부패하면 여러분도 하시오. 대신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공무원이니까 잘 아니까 내 하는 것 보고 내 모범대로 따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나오면 나는 부패는 크게 없어진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렇게 몸은 보이고 장관들이 몸은 보이고 하면 부패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 인천에서 말했지만 또 그 다음에는 장관 임명장일 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까? 장관이나 명예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하면 가서 장사하고 이 명예의 관직이 필요하면 장관이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인 오라고요. 부인까지 데려와야 돼요. 와서 부인 보고 누구나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 전라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대해서 당신 남편 월급이 얼만데 이 월급 갖고 사는 모범을 보이겠느냐? 남편 전라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라, 민국 코트 사주라 이런 소리 하겠냐? 당신들이 새로이 건강한 심정으로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심정으로 월급 갖고 살고 청렴 결백의 모범을 보이겠느냐? 그 자신 있을 때만 이 사형장 받아라.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 대통령이 모범 보이면서 이렇게 정부 고관 여당의 국회의원부터 모범 보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부패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나라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군이 정치 개입하면 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26년 동안 군사독재 받아온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역사 39년에 26년을 군사독재 밑에 살았어. 민주주의는 바로 군의 중립이 군의 정치에 개입 안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걸 난 여러분에게 이해하실게요. 지금 세계에서 안보가 위태롭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든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떠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 그래서 내인 것고 모자라서 외국 군대 4만 5천까지 와 있는 나라. 그렇게까지 한 주제에 무슨 여유가 있어도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의 생리는 정치에 안 맞아. 여러분 여기 안겨놓은 사람 이 신사복 입은 사람도 있고 잠바 입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샤스만 입은 사람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야. 또 동쪽 서쪽 남쪽 사방에서 왔다가 또 사방으로 흩어져가. 근데 군대는 전부 똑같은 옷 입어야 하고 계급에 따라 계급장 다르고 전부 군모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중절모자 쓰고 있으면 그 큰일이야. 그게 획일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군대는 획일주의를 안 하면 전쟁이 되질 않아. 특수한 직장이니까. 군대는 라이벌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 라이벌이라는 것은 운동에서 상대방과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규율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특히 정치에서는 라이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겼을 때도 네가 3, 4월 받고 내가 이겼을 때 3, 4월 나달라는 게 정치요. 이게 민주정치요. 여야관계. 그런데 군대는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 군대에는 라이벌이 있는 게 레닌밖에 없어. 적밖에 없어. 이러한 자세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야당을 마치 토벌대상같이 생각하고 정부에 반대하면 전부 빨갱이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무대기로 공산당 돌려가는 거야. 도대체 정치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러나 군대 보고 정치하지 말한 게 아니요. 정치하고 싶으면 옷 벗고 나와서 하라고 말이에요. 왜?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국민이 세금으로 국방을 위해서 사는 무기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을 쏘아줍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정권 잡고 나서 총칼 가지고 정권 잡고 나서 옷 벗어봤자 그건 민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군인도 없었으면 민간인 아니냐, 아이젠하워도 민간인 아니냐. 아이젠하워는 미안하지만 옷 벗고 나서 대통령 됐어. 여기 누구 마냥으로 권력 잡고 나서 옷 벗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군대가 전부 그렇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누구한테 아첨하게 선서를 들어도 안 돼. 지금 군대는 80년의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사회는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 하나 뿐이지, 오늘날 우리 국군의 절대 다수는 이제는 군대가 정치 개입할 시대는 지났다.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안보도 잘 되겠다. 이런 각성이 절대 다수 국민 사이에 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어. 그 증거가 지난번 6월 당시에 군대 동원하기로 모든 계획까지 세웠지만 군대 내부에서, 심지어 군의 최고 지휘관급에서 그런 일은 곤란하다. 우리 동원하면 국민이 달라드는데 우리가 다시 광주 때 같이 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그 명령할 사람이냐? 또 명령하면 그때 같이 쏜다는 보지 어디 있냐? 우리는 광주 와서 너무도 쓰라린 체험을 했다. 너무도 부끄러운 체험을 했다. 따라서 군대를 다시 정치 목적으로 동원한 곤란하다. 이런 군대 내의 팽배한 여론이, 물론 그렇게 맞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로, 우리 국민의 각성이지만, 그러한 군대 내에 이제는 바른 양심을 가진 군인이 다수 있다는 걸 알면서 난 여러분에게 이제 소수 정치군인들이 각성해가지고 군을 본연으로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애국적인 민주적인 국방군인을 격려하고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소수 정치군인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군대는 이렇게 크게 잘대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군인은 절대로 정치에 안 하겠다.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된 사람은 우리는 대통령을 받들겠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도 워스장관에 대해서 군이 정치에 대해 있을 수 없다. 다음 선거에 당선된 사람 제일 그 양반이 미워하던 게 김대중인데, 김대중이가 되더라도 정권 된게 죽었다. 나는 내 말을 거론했다고 선 말이 아니라 아마 이 양반이 대통령 된 후에 제일 옳은 말 한번 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힘으로 군대를 중립화시켜 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군이 정치기에 망가는 절대 반대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 국익상 불리함께 그런 거예요. 이런데 뜻밖에도 야당 내부에서 누구는 군대가 싫어하니까 안 된다, 군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야당 내부에서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군사정부 타도하기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신자가 됐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했는가? 6월 투쟁이란 건 무언가? 군사정권 종식이란 게 아니냐고 말이야. 그런데 군사정권 종식의 선두에 선 그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정한데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가 누구를 좋아하냐가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만일 군대가 제일 반대하는 사람 하려면 아마 노태우 씨가 제일 최고 적응자일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 나간다는 것도 아니요.
대통령 나가 왔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우리 군인을 존경하고 군인을 사랑하지만 군인이 정치에 개입한 것만은 내 생명을 다시 넣어들어도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만일 군대한테 곱게 보여가지고 대통령 된다면 그런 대통령은 못 끌어서 놓쳐서 안 한다고 말이야. 내가 분명히 말해. 전체 정권은 통일할 양심도 없고 통일할 실력도 없다는 걸 난 말하고 싶어. 나는 1971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남북의 교류, 적십자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걸 주장을 했어. 3단계 통일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주장했어. 그랬더니 이 공화당 사람들이 떠들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면서 김대중이 사상이 이상하다. 공산당하고 교류하자니 사상이 이상하지 않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구호를 만드냐면 김일성이가 피를 불면 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김일성이가 장단을 맞춘다. 이래서 한참 몰아붙였어. 또 4대국이 한반도 평화에 협력이 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평화를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러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반년이 못 돼서 남북 적십자 교류를 하더라고 말이야. 내가 얘기한 그대로 하더라고 말이야. 또 7.4 공동성명은 나보다 좀 한 발 더 앞서가. 또 얼마 안 가니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이 필요하다고 떠들어. 이렇게 내 정책 갖다 다 주면서 선거 때 여기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더라고. 그런데 요새 내가 또 통일 얘기하니까 또 사상이 이상하다고 또 나서. 그런데 지금 통일 방안이 3개 있어요. 북한의 통일 방안, 전 정권 통일 방안, 그리고 내가 내는 거 아마 이거 3개 있어. 다른 건 자세히 모르겠어. 북한의 통일 방안과 전 정권의 통일 방안은 굉장히 가까워요. 내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가까운 길은 문제 안 삼고 먼 것은 문제 삼아. 어떻게 가깝냐?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질적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가나다나 미국같이 중앙연방정부가 모든 외교 국방권을 다 가지고 남북의 양정부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정부. 한국의 이 전 정권의 통일 방안은 인구비례에선 전국 선거를 해가지고 단일정부 세우는 거예요. 이건 더 철저해.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며, 어떻게 해서 인민군과 국군을 하나 하며, 어떻게 해서 정부 속에 한꺼번에 들어가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만일 내가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나도 10번 났을 거예요. 이번에 여당의 대표가 미국 가서 또 일본 가서 한 소리가 교차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손심이 생겼는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먼저 승리해 좋다. 중국이나 서로는 남한을 전체해도 좋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마 이것도 내가 했으면 벌써 이 데모가 일어나도 10번 또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이거요. 3단계 통일론, 평화공존, 절대 전쟁 없는, 동족주의 다시는 전쟁한 철저한 평화체제를 하자. 민주정부가 서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도 남한의 공산화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상대방의 호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에 의해서 상대방과 대화해가지고談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력을 가질 때 상대방도 호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민주정부 서서 남한이 4,000명, 이북이 2,000만. 어떻게 하니 경제가 이북보다 훨씬 낫습니다. 국민 다수는 공산주의 안 지지합니다. 도대체 이런 힘 가지고
매일 공산당 무섭다는 소리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오. 민주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지지에 의해서 확고한 힘을 갖게 되면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적화할 생각 전혀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 대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나가 안심할 수 있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이 총 들고 가서 동족끼리 싸울 염려가 없는 그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다음 민주정부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고 나면 남북의 전면적 교류를 기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육, 가족, 성명, 관광 다 해야 돼. 여러분 중에는 원산 해수욕장도 가고 백두산 천지봉도 가보고 이북에서 저 제주도 한라산도 가보고 경기도 가보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랫동안 서로 굳어지고 적대시던 이 민족이 한민족, 한결의, 한피로서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일을 관장하는 기관을 통일적으로서 다음 정부는 이북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쉽지만 5년 임기 마치고 진짜 통일은 그 다음 정권에 맡기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적대 속에서 같은 동족들이 같은 나라에 가보지도 못한 내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이북 땅을 한 번도 가본 일 없어. 이러한 비극, 미국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심지어 한국 사람 중에는 중동도 가보고 소련도 가봤는데 내 조국 땅 누가도 못 갔어. 이런 부자연스러운 이런 민족의 비극을 이것을 해결해서 평화공존, 평화길을 교류 길을 열어가지고 통일의 문화를 영감만도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은 급한 마음을 하면 내일부터 통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일을 며칠 빨리 하냐 몇 년 빨리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엇갈려가고 있는 현실을 통일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이야. 서울의 기관차는 지금 부산을 보고 있고 평양의 기관차는 시리즈 보고 있어. 그런데 이 기관차를 돌려가지고 서로 평양 보고 부산 보고 마주 가서 접근해 가도록 하면 기관차 시동만 걸어놓으면 이것이 어느 때인가 만나서 들리지 않냐고 말이야. 이러한 통일 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71년 선거 때뿐 아니라 지난 80년의 소위 김대중 일당 사건 때도 사형안도 받을 때 내 제목이 하나가 김일성의 연방제 동조였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연방제라고 해서 아주 큰 천하같이 있음까지 하는데 원래 연방제 소리는 어떻게 보면 김일성보다 내가 좀 먼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김일성이가 연방제 이행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가나다나 이런 나라도 100년, 200년 전부터 연방제가 했다고 말이야. 왜 같은 연방제 이름인데 김일성이가 쓸 때는 그렇게 기겁을 하고 치냐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통일에 자신 없는 나라, 입으로는 통일 떠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독재 악용하면서 실제는 통일에 자신 없고 겁내고 내심으로는 통일을 바라지 않고 따라서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걸 보면 겁이 나고 위험시하고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실력 없는 정부를 하루속히 제거하고 통일에 대한 양심과 실력을 갖춘 민주정부를 세운 것이 우리 통일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외면해온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애국과 민족을 논의할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외면한 사람들이 애국과 민족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통일에 대한 정책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의 운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야. 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심중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이득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지만 이 통일에 대해서는 국민 간에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논의가 전개돼가지고 4,200만 국민의 합의를 얻은 4,200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통일 방안을 개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남북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이 다음 정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다. 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잠도 늦고 해서 내 말을 마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서 불초 이 사람이 뭔가 일격을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정권은 4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의원을 위시한 독재 정권 밑에서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진상이 국민 앞에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이야. 광주 시민을 위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애국민주열사들의 명예가 국민 사이에 높이 높여져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유가족들에 대한 물신양면의 보상이 보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눈물겨운 정성이 담은 그 보상이 이 유가족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바라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이래가지고 자유와 정의가 있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민주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돌아가신 분들이 눈을 감고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하지만 그러한 길을 여는데 노력해보겠다 하는 것이 제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6년 동안에 굳어진 독재제도, 세계에서 명색이 나라치고 지방자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프리카에 국민소득 200불 300불 내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는 국회와 민주주의 양대 권력 중에 하나예요. 민주정부가 되면 서울시장, 각 도지사, 각 지방시장, 도의회, 시의회,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해서 모든 지방행정이 지방 주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경제는 경제인께 맡기고, 대학은 교수와 학생에 맡기고, 중고등학교 교사 일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문화는 문화인께 맡기고, 노동운동은 노동자에게 맡기고, 농민 문제는 농민에게 맡기고, 이러한 자주와 자립의 참여의 민주주의, 이것이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개혁, 제도적 개혁, 관행적 개혁, 우리 사고방식의 개혁, 이러한 민주개혁은 다음 정부는 착실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러나 쉬지 않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정부 일이요. 불초한 이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건 이런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내가 민중의 생존권 보장한다면 그러면 저번들은 생존권을 보장 안 하냐? 그분들은 생존권이 보장되고 있을 게 말 안 한 거예요. 지금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대중, 이런 사람들은 생존권이 철저히 밟혔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대우도
정당한 권리도 전면적으로 짓밟혔어. 사람인데 사람다운 못 봤어.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그들이 이 나라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다.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국가의 혜택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태양의 빛이 뒷골목에 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고, 국가의 혜택이 저 달동네 뒷골목 한자촌까지 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나는 이 다음 정부는 농민, 노동자, 서민, 대중, 또 대기업에 차별받아온 중소기업, 이러한 26년 동안 차별받고 천대받고 고통받아온 이런 사람들의 생존과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했지, 통일의 평화공변의 기비가 한다. 이것이 이다음 정권이 시행해야 할 네 가지 큰 종목이고, 불출한 이 사람이 여기에 10,000분이 일해도 내 모든 걸 바쳐서 노력해야 한다. 나는 내 일생을 나름대로는 온갖 고초와 박해와 죽음의 위기, 그리고 엄청난 모함,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 이것을 겪으면서도 오직 국민에 대한 충성심, 내가 죽어도 국민의 옷선에 붙잡고 놓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국민 편에 서겠다. 내 목숨과 국민과 둘 중에 다가갈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국민을 편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한 일 없어. 그러나 내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 자식들, 우리 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것은,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독재자의 편에 한 번도 쓴 일이 없어. 내 일생을 통해서 바람받는 민중을 위해서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안 할 데가 없고, 옳소 할 때 옳소 안 할 데가 없어. 나는 앞으로도 국민을 하늘같이 바꾸고 왕같이 모시면서 국민의 편에 선 일생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나갈 작정입니다. 그러한 나의 사명을 국민 위해서 달성한 데 있어 내가 필요하면 대통령 나갈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나갈 거야. 나는 중앙정부부 끌려가서 죽음을 택하겠느냐 우리하고 협력하냐 할 때, 내가 여기 시간이 없어 긴망합니다만 결국 죽음을 택했어. 뜻밖에도 살아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엄청난 박해도 받았지만 굉장한 유혹도 받았어. 여러분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유혹도 받았어.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조상들은 역시 민주 영령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또 내가 믿는 종교 신앙에 의해서 나는 국민을 향해 오늘날까지 섰다. 이러한 내 일생에 대해서 일생에 5번 죽어먹음을 넘겼지만 지난 15년 동안에도 5년 반을 감옥에, 3년 반을 망명, 6년을 연금과 갑이 속에 살았다. 아마 세계에서 연금만이 나가기로는 내가 기네스북에 올 정도로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는 언제나 경찰이 100여 명이 교통하고 있었고, 집 주변에 13개의 감시처가 있었어. 연금할 때는 적을 때 400~500명 전투경찰, 많을 때는 1,500명까지 늘어났어. 제일 많을 때는 한 3,000명까지 온 일이 있어. 지난번에 내가 사면복권이 되고 이제는 연금이 풀려서 우리 동네 분들한테 하도 미안해서 내가 한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한 200명 될까요? 300명 될까요? 식사를 좀 대접했더니 어느 이우재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김대중 시진 옆에 살아다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다.
그 경찰이가 뭐가 그냥 그 귀찮아 죽겠고 출입 불편하고 집값이도 뚝 떨어져서 팔리지도 않고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지만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로 도둑놈들 그럴 걱정 없다.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듣고 굉장히 미안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이 나라에 자유가 불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리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른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이 한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과 딸들에게 주지 않는 여러분은 자유와 정의를 향유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서 자랑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나의 최대의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민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주단체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가장 고통받고 싸운 것이 이 민청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민청협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장만큼 그렇게 참혹한 고문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견뎌낸 걸 볼 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서 정신력이 파괴되지 않고 그렇게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볼 때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김근태 의장과 그 김근태 의장을 만들어낸 이 민청협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존경과 찬양을 받고 싶다 이 말이오. 저는 아까 우리 김근태 의장이 말하다시피 그래도 이나마 여기 모여서 민청협 이름으로 이런 집회를 갖는다. 아마 석 달 전까지는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이런 정도까지 온 것도 우리 4천만 국민의 위대한 힘에서 왔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과 다시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돌아간 이들의 몫을 받기 위해서 고생한 이들의 그 고생의 값을 받기 위해서 바람받고 고통받고 지금도 여러가지 괴로움성이 있는 노동자나 농민이나 우리 불쌍한 청자들의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결심을 해가지고 12월에는 반드시 민중이 승리하는 민주정부를 세웁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장시간 경청해 준 것을 감사드리면서 나의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